얼마 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무려 42년 만에 새로운 우주복을 공개했습니다. 예전 우주복보다는 많이 슬림해진 디자인과 유연성이 강화되어서 훨씬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SF 영화에서 익히 봐왔던 슬림하고 멋진 우주복에 비하면 여전히 한참은 불편한 모양새죠.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21세기에 왜 여전히 우주복은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영화에 등장하는 멋진 우주복은 언제쯤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주복의 영화 현실을 비교해봅니다. 우주복이 왜 이렇게 불편한 디자인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주복의 실질적인 기능과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우주복 하면 하나의 종류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 기능과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달의 표면 같은 우주선 밖에서 착용하는 외부 활동용 슈트와 우주선 안에서 특히 이착륙 시에 착용하는 좀 더 간소한 슈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입는 우주복은 선외 활동용 우주복, 줄여서 EMU로 부릅니다. 우주선 내에서 입는 우주복은 직역하면 승무원 탈출복으로 줄여서 ACS라고 부릅니다. 이 독특한 호박색 컬러 때문에 펌킨 슈트라고도 하죠. 이 중에서 오늘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우주복은 선외 활동용 우주복 EMU입니다. 인터스텔라나 마션 같은 대부분의 SF 영화에서 등장한 우주복이 우주선 외부에서 착용하는 선외 활동용 우주복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나사에서 개발한 EMU 슈트의 기본 개념은 의복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형상으로 생긴 개인형 우주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한 조건의 우주, 무중력, 무기압, 수많은 방사선과 알 수 없는 입자들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장비이기 때문이죠. 70년대에 개발되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 EMU는 약 18,000여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자동차 한 대의 부품 수가 1만여 개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정말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치죠. 한 대당 제작비가 70년대 당시 약 2천만 불, 여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현재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1억 5천만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대당 2천억 원에 달하죠. 우리나라에서 나로호를 개발할 때 배정된 예산 전체가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우주복 한 벌이 거의 나로호 절반에 해당된다는 뜻이죠. 제작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개발 비용을 모두 합하면 조 단위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과 까다로운 제조 과정 때문에 나사에서는 현재까지 단 18개의 수트만 제작했고요. 이 18개의 우주복을 40년 넘게 200번이 넘는 미션에 돌려쓰고 또 고쳐서 사용해온 겁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한 대당 2천억 원을 호가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비가 왜 이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주복 안에 들어가는 공기의 압력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1기압의 공기압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이 기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이 발생하죠. 그래서 무기압 상태인 우주에서 사람이 숨을 쉬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복 안에 일정 수준의 공기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복이 사람의 몸을 공기로 눌러주는 거대한 공기주머니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우주복 안을 꽉 채운 밀폐된 공기 때문에 관절을 접었다 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팔, 다리, 목, 심지어 손가락 마디마디까지도 굽혀질 때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밀폐된 우주복에서 이 관절이 접힐 때 이만큼의 공기가 어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복은 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방식이 각 관절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베어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공기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제 관절과 이런 베어링 구조의 우주복 관절의 이격이 컸기 때문에 여전히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 스페이스 미션 중에 이렇게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거나 바닥에 물건이 떨어졌을 때 줍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주복 안에 공기압을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움직임도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우주복의 볼륨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구의 일반적인 공기압을 100kPa로 봤을 때 나사가 지정한 우주복 최소의 공기압은 40kPa 수준입니다. 엄청 빵빵하게 공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기압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일정 수준 이하로는 기압을 줄일 수 없다는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복 내부 공기압의 최소 수준을 정해놓는 이유는 감압증, 흔히 잠수병이라 불리는 증상 때문입니다. 잠수병은 평상 기압에서 갑자기 고기압으로 가게 되었을 때 몸속에 있던 질소가 압축되면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질소 마취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주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평상 기압에서 갑자기 저기압으로 이동할 경우에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갑자기 기화되면서 작은 기포를 형성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기포들이 혈관을 막게 되면 마비, 호흡곤란, 심한 경우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은 감압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주복을 착용하기 전에 서너 시간 동안 질소 없이 순수 산소만 흡입해서 혈액 속 질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주선은 아니지만 마하 10의 속도에 도전하는 탑건 매버릭에서도 이렇게 질소를 몸에서 빼내는 산소 호흡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소를 몸에서 빼내서 감압증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만 있다면 우주복 내의 공기압을 기준치 이하로 좀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숨쉬는 공기는 21%의 산소와 78%의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압이 줄어들면 같은 양의 호흡으로 사람이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이 적어집니다. 나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주복 내의 산소 비율을 높인 고농도 산소를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농도의 산소가 스파크에 노출되면 폭발하는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다시 산소의 비율을 줄이고 우주복 내의 기압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 정거장 같은 곳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주복의 볼륨을 줄이고 관절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주복 내의 공기압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런 우주복이 그나마 최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나사와 민간 기업의 합작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신형 우주복은 기존보다 25kg 이상 가볍고 활동성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름 축구나 배구도 되고 팔굽혀 펴기에 원반 던지기도 가능한데요. 이런 선외 활동용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기내용 우주복은 거의 영화에 나온 것과 비슷한 수준의 슬림한 디자인이 상용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내용 우주복과 선외 활동용 우주복은 기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발사 로켓의 재사용을 현실화한 스페이스X라면 조만간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멋진 우주복을 실제로도 개발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